초등학교 친구들 이제 오늘부터 새로 준 단원인 사회정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울 건데요. 바로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우리가 흔히 사회가 정의롭다 혹은 뭐 사람이 정의롭다라 얘기하는데 이때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교과서는 8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도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 잘 들으시고 필기도 하고 복습을 해야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정의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요. 우선 이제 여기에 재미있는 사진이 보이죠? 어릴 때 선생님은 정의라는 단어를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도 용서하지 않겠다. 즉 이거 말을 할 때는 항상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고 주인공이 정말 멋있게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이제 한자어가 나오는데요. 자, 말 그대로 첫 번째 해당하는 거는 바르다는 거고 얘는 옳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올바르고 바르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올바르고 공평함인데 여기에 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름하여 기준입니다. 자, 오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기준이에요. 사회에서 무엇이 옳은지 혹은 그르다 그런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정의인데요. 이 정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 보면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에는 가장 옳은 것은 내가 받은 만큼 그것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 그래서 잘못한 만큼 돌려받는 게 올바른 기준인데요. 근데 사실 도덕 시간에 배우는 정의는 이것보다는 요 하단에 나와 있는 여기 나오죠. 이제 케이크를 분배하는 영상을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요. 오늘 도덕 시간에 말하는 정의는 사회에서 어떤 목들을 얼마큼 나눌 것인가 관련된 이야기로 관련된다. 우선 영상을 보고 이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Qui aurait parié un bouton dessus? Qui aurait parié un bouton de son par-dessus? Un bouton d'imperméable sur ces deux indénouables. Qui aurait parié un bouton dessus? Qui aurait parié un bouton de son par-dessus? De culotte ou de bottines sur Ernest et Célestine.
c'est insensé. Qui aurait prédit qu'un ours mal luné puisse être l'ami d'une souris? C'est interdit. L'aveuglante vérité étonne la société. Qui aurait parié un bouton dessus? Qui aurait parié un bouton de son par-dessus? Un bouton d'imperméable sur ses deux indénouables. Qui aurait parié un bouton dessus? Qui aurait parié un bouton de son par-dessus? De culotte ou de bottines sur Ernest et Célestine. Qui aurait parié sa paire de bretelles? Qui aurait parié son chapeau, son col en dentelle, son bouton de gabardine sur Ernest et Célestine? L'aveuglante vérité étonne la société. L'aveuglante vérité étonne la 자, 영상 잘 봤죠? 이제 케이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기준들이 나와요. 중요한 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정의라는 거 배우는 이유는 이런 혼란하고 갈등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지금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정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함무라비 법정 같은 거, 법전처럼 자기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 그거를 한자어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응이 마땅히다. 마땅히.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 근데 도덕 시간에 배우는 단성이는 그보다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어떤 몫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얼마큼을 나눠 가져올 것인가, 나누어 가질까,
기준이 필요한데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 분배자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에는 크게 이렇게 응보자 정의랑 분배자 정의가 있고 도덕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정의는 이름하여 분배자 정의입니다. 이제 관련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구를 보는 같은 듯 좀 다른 그림이 보여요. 좀 이 두 개가 이렇게 다른데요. 한번 차이를 보겠어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밑에 나와 있는 나무 박스입니다. 자, 나무 박스가 달라요.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은 똑같이 두는 게 공정하다는 입장이고요. 오른쪽은 그보다는 여기 보이는 이 선을 맞추는 게 공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도덕 시간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중요한 공정함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배를 할 때 분배 시점에 따라서 봅니다. 어떤 점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이제 중요한 사람 한 명을 배울 건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 과정이 중요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존 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해요. 이 사람에 따르면 분배를 할 때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떤 갭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우리가 고려하자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선생님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유산 상속이 나와 있어요. 4남매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산을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과연 방금 배웠던 존 롤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좀 이따 배워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 6천만 원을 나누어 갚아야 하는 철수 씨 4남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어. 엄마가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잖아. 똑같이 1,500만 원씩 나눠서 내면 되지. 돈 잘 버는 언니랑 오빠들이랑 내가 똑같이 낸다고? 난 한 푼도 못 내. 나도 그렇게는 부담스러워. 잘 나가는 네가 좀 내라. 어? 재수 씨도 벌잖아. 아,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 그래. 서로 입장과 형편이 다른 이들 남매는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롤즈라면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롤즈가 제안한 무지의 베일이란 장치를 통해 4명씩 5팀이 사고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지의 베일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 6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4남매가 있습니다. 장녀는 독신으로 연소득이 1억 원입니다. 장남은 4천만 원, 맞벌이를 하는 차남의 연소득은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실직 중인 막내딸의 연소득은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4남매 중 한 명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4개의 인형 중 하나를 고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른 인형이 4남매 중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은 시작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어머니의 빚 6천만 원을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까요? 장녀, 장남이 실질적으로 좀 더 부모한테 서포트를 받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래도 버는 대로
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장남이나 장녀가 더 받는다는 거는 일종의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건 입증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만으로 말하자면 100% 자기 노력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야 된다 생각을 하면은 장녀한테 이제 돈을 좀 더 부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저도 약간 마찬가지인 생각. 어떠세요? 뭐 그냥 장녀가 많이 내는 거는 그러면 장녀가 연소득 1억인데 가장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도 그래요. 부양가족도 없고. 그렇죠. 아무래도 큰 누나 같은 경우는 작년은 무대까지 나오고 할 정도면 부모님들이 다 밀어서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다 가르치고 했는데 또 혼자 살면은 뭐 많은 돈의 수입에 비해 쓰는 거는 좀 덜 할 것이고. 그 금액을 어떻게 차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큰 딸이 혼자니까 아무래도 의대까지 보냈으니까 돈이 많이 또 투자하셨고 그러니까 큰 딸 같은 경우는 생각인데 한 30%? 무지의 베일 안에서 원초적 입장이 됐을 때 어느 팀이나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팀이나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고려하는 대상은 막내딸입니다. 약간 차녀의 부담을 많이 좀 줄여주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부양가족 한 명당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 줄이는 걸로요? 네. 그럼 차녀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나요? 100만 원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큰 누나가 2천 내고 그러면 막내는 제외시켜요. 제외시켜주고? 네, 돈이 없고 생활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막내를 막내 제외시키고 제외시켜주는 거. 네,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 능력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또 안아야 된다,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영상 잘 봤죠? 사실 이제 유산산속이라기보다는 이제 플러스보다는 빚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4남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죠? 자, 영상에 나온 내용을 선생님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장녀가 있고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막내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막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보다는 처지라고 하죠. 처지가 어려운데 좀 이따 이거랑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놀스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놀스는 우리가 분배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을 고려하자 과정에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다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 사람이 놀스고요. 교과서 88쪽에도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만든 이 절차도 정이기 때문에 사회를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체계나 법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자, 이 사람과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이 카톡 버전을 만들어 왔는데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놀스랑 좀 다른 개념이 나오는데 오랜만에 나오는 사람이 한 명 보이죠? 이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의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각자에게 그의 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까 유산산속을 할 때 그냥 단순히 4분의 1을 하자. 자기가 자기의 역할만큼만 가져가자고 얘기하는데 놀스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4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직업, 재산
그다음에 가족이 다 다른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제 놀스의 이야기 조금 더 알아볼게요. 놀스가 사실 정의를 얘기할 때 사회가 공평하고 차별 없기 위해서는 이 동등한 출발선상에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거 개념 좀 중요한데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 아까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똑같이 하나씩을 주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친구랑 이 친구와의 어떤 이 갭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평생 여기 있는 조그만 친구는 평생 이 야구 경기를 사운드로만 들어보고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이러한 것이 이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이 차별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과정에서의 어떤 혹은 절차상으로 공정함을 고려해보자. 이게 바로 놀스가 말하는 중요 개념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평생 그 상태로 가다 보면 키 큰 친구랑 키 작은 친구와의 어떤 갭 차이는 평생 가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자,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정한 분배냐가 보니까 일단 그래 물론 원래 노력한 만큼 능력이나 노력만큼 가져가는 게 있죠. 근데 능력이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핸디캡이라고 그러죠. 아까 사진에서는 키가 작은 거, 그 다음에 영상에서는 다른 형제들보다 약간 연봉이나 어떤 상황이 처지가 어려운 막내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있지 않은가라고 놀스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신체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놀스가 얘기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죠. 놀스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키가 작은 친구나 영상에서는 막내딸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다른 그림 보여줬죠. 요겁니다. 요 핸디캡. 핸디캡을 줄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절차적으로 이 선 있죠. 누구나 동등하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선 있죠. 이 선을 놀스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라고 규정을 지어요. 자, 그래서 이 놀스가 말하는 분배는 적극적 의미의 분배라고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배운 내용 정리할게요. 일단 사회에서 가장 올바르고 공평한 기준을 우리가 정의라고 하고요. 우선 정의는 크게 응보적 정의랑 그다음에 분배적 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사회에 있는 몫을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결과만 보는 입장이고 근데 아니다. 결과를 보기에는 과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 봐는 거를 절차적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놀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중요한 개념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태어난 환경이나 그런 핸디캡이 다르고 특히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사회적 약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사회가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게 진짜 분배다 라고 생각하고 요거야말로 정의라고 얘기하는 게 존 롤스입니다. 지금 요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얘기가 나옴으로써 드디어 사회에 차별받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 놀스의 정의는 정말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공정한 경쟁은 이 놀스의 정의관에 입각해서 합니다. 경쟁이라 단순히 레이스를 펼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얘는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인간답게 살지 않을까라는 요 마인드를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 자, 일단 조금 더 이제 남은 시간에 교과서 속에서 한번 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86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정의의 의미 아까 방금 배운 거 보겠습니다. 정의라는 거는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케이크 이야기 기억나시죠? 갈등이 여러 가지로 발생도 하고 서로 미워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즉, 정의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올바르고 공평한 기준인데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모적 정의가 있고 하나는 분배적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음모적 정의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마땅할 벌을 주는 건데요. 아까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자,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본 건 분배 정의인데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마땅히 제 몫을 얻는 건데요. 이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 88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배운 것처럼 분배적 정의는 사회 나누는 건데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자신이 한 만큼,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능력,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연관되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개념이 하나는 결과적 정의랑 우리가 절차적 정의인데 이 중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것은 절차적 정의입니다. 우선 결과적 정의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과 일하고 그 결과에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설명을 하자면 이제 A랑 B가 있는데 신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A는 7켤레를 가져가고 B가 3켤레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하루에 만약에 수익이 100만 원이 난다. 그러면 자, 2학년 친구들, 자, A랑 B는 얼마큼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죠. 7대3 비율이니까 이 친구가 70만 원, 이 친구가 30만 원. 이것이 이렇게 가져가는 게 결과적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죠. 요걸 보이는 사람이 존 놀스가 얘기해요. 근데 왜 B가 3켤레밖에 못 만들었을까? 정말 이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알고 보니까 놀스 이제 보니까 B라는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은 맹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핸디캡이 있다 없다?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미국의 창업자 존 놀스는 절차적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환경적 요인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 사람이 가진 핸디캡을 좀 줄여서 모든 사람이 절차적으로 동등한 출발 선상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존 놀스는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7대3의 비율을 나눠 갖는 게 문제라는 게 보다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3켤레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점자로 된 기계를 줘서 이 사람이 가진 눈이 보이지 않는 핸디캡을 줄여서 어떻게든 최대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이끌어낸 게 우리의 존 놀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내용은 없어요. 오늘 정의의 두 종류,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의 두 종류,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유익 있게 볼 건 절차적 정의. 그걸 누가 말했냐? 존 놀스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개념은 요즘 옛날 사람은 정말 없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유산 상속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내딸을 고려하듯이 우리의 그런 사고관념을 바꾸게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피드백은 온라인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